파가니니와 거지 소년. 파가니니 하면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 바이올린 솜씨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냥 파가니니 하지 않고 괴제 파가니니라 불렀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신묘한 음악에 도취했던 어느 귀족 한 사람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파가니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의 바이올린은 여느 바이올린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고 자기의 바이올린을 내보였습니다. 귀족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정말 무슨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귀족에게 파가니니는 난 무엇이든 줄만 매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자 그 귀족은 그래요? 그럼 이 구두 바닥에도 바이올린 줄만 매어 있으면 켤 수 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귀족은 재미있다는 듯이 자기 구두를 벗어 파가니니에게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두 바닥에 못을 박고 줄을 메어서 한번 켜보시오. 파가니니는 웃음을 띠며 구두를 받아들고 귀족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아닌 구두에서 무슨 신묘한 소리가 나올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가니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긴 했지만 바이올린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비한 소리가 멜로디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듯 훌륭한 괴제 파가니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파가니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수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음악의 도시 빈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이른 여름이라 새 잎이 돋은 길가의 나무들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아름다운 빈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켜는 이탈리아의 민요 오 나의 태양의 멜로디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 어린 소년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해 켜는 바이올린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보아 거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소년은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땅 이탈리아가 그리워서 이탈리아의 민요를 서투른 솜씨로 연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몇 푼의 돈을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이 있을 뿐인데 어머니가 지금 몹쓸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의 두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년 앞으로 다가선 파가니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가니니는 한 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네 고향이 이탈리아니? 하고 소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묻기 때문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로 네, 저는 이탈리아 소년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어요. 하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왜 조국인 이탈리아를 떠나 남의 나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가며 구걸을 하고 있는 거니? 파가니니가 다시 묻자 소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럴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파가니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년의 말이 끝난 후 얘야, 네 바이올린을 잠시만 빌려다오. 하고 소년에게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 곡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솜씨는 정말 훌륭한 것이어서 줄을 짚는 네 손가락은 춤을 추는 듯했고 활을 긋는 바른손은 제비가 나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 손과 손 사이에서 일어나 울리는 신비로운 멜로디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넋을 잃고 황홀한 듯이 파가니니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야, 파가니니가 빈에 왔다던데. 저 사람이 파가니니가 틀림없어. 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후 파가니니는 헌 모자를 들고 둘러있는 사람들 앞을 거닐면서 동정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금세 모자 가득히 돈이 모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돈을 소년에게 주면서 자, 이만하면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네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겠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꿋꿋하게 살아라.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이탈리아 사람이란다. 내 이름은 파가니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 많은 파가니니는 연주에서 번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파가니니가 죽은 후에 유산으로 남긴 많은 돈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기관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허준. 조선명종 1년 경기도 김포군 양천면에 헌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허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허씨는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헌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허준은 어려서부터 영리하였고 나이에 비해 의젓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허준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큰 나무 아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까치의 둥지가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새끼 까치의 날개가 이제 막 돋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새끼까치 2마리만 꺼내보자. 새끼까치는 가냘프게 짹짹거리며 울어댔습니다. 아이들은 새끼까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새끼까치들이 죽자 아이들은 재미없어졌다고 하면서 땅에다 버리고 모두 가버렸습니다. 허준은 죽어서 버려진 새끼까치들이 불쌍해서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나뭇잎으로 곱게 싸서 땅을 파고 잘 묻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준은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보면 아주 가슴 아파했습니다. 언젠가는 비가 많이 와서 부른 냇물에 할머니 한 분이 빠진 걸 보고 그 할머니를 구하느라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 공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던 허준이 어느 날 갑자기 서당을 가지 않고 놀러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 하더라도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을 쏘이며 며칠을 돌아다니더니 허준은 마침내 알아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약을 정성껏 다려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허준은 그 약을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서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없다면 의원이 돼서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 될 거야. 허준은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준의 어머니는 남편인 헌원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자인 허준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호는 늘 허준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헌호는 경상도 산천 땅에 사는 친구에게 쓴 편지를 주며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잘 살라고 허준에게 말했습니다. 산청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허준과 어머니가 산청에 도착했을 때
헌눈의 친구 되는 현감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허준은 지친 어머니를 모시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허준의 어머니는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허준이 주막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곳 산청 땅에는 죽을 병이 아니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이타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으니 염려 마세요. 유이태라는 의원이라고요? 그 집이 어딘지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허준은 어머니를 얻고 주막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유이태 의원의 집은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밤인데도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허준의 어머니가 진맥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허준은 유이태 의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이태 의원은 허준의 어머니를 진맥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타고 오느라 멀미가 난다다. 속이 꼬인 채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아픈 것이니 돌아가서 따뜻한 물에 밥이나 서너 차례 쓰시면 곧 편안해질 것이요. 허준과 어머니는 주막으로 돌아와 유 의원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습니다. 허준은 유이태 의원에게 의술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 의원의 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는 일부터 배우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허준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오고 밤에는 약재 창고에서 약초 이름을 부지런히 외웠습니다. 어느 날 허준은 유이태 의원의 친구라는 오용훈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유 의원 집에 종종 놀러오면서 그때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허준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이태 의원도 허준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산청에 온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유이태 의원에게는 이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의원 시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내는 허준에게 다 읽은 의학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유 의원이 없을 때 허준에게 간단한 병의 치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허준은 이내가 빌려준 책의 내용을 옮겨 적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유이태 의원은 허준을 불러 함안에 사는 김대감댁 마님의 병을 치료하고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허준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환자들을 치료해준 솜씨도 훌륭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댁 마님은 중풍으로 쓰러져 몸의 오른쪽 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맥을 짚어본 후 허준은 직접 약을 다리고 침을 놓으며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환자를 돌본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은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낫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잘 아는 내의원의 도제조에게 허준을 추천하는 글을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허준은 김대감의 추천서를 갖고 유이태 의원 집으로 돌아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의 추천서를 찢어버리며 추천서를 가지고 내의원이 되려는 제자를 둔 것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허준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허준은 내의원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유이태 의원 친구인 오용훈 스님의 도움으로 의학서를 빌려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허준은 코피까지 흘려가며 내의원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밤새워 했습니다. 오용훈 스님은 허준에게 의원이 될 사람은 출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네. 모름지기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네.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허준은 내의원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허준이 어느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유이태 의원의 아들 이내와 유 의원에게 의술을 배웠던 이달평이라는 사람이 묵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번 내의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준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환자가 있는데 그 마을 의원이 어디 가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가는 의원들이 묵고 있다는 이 주막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허준이 환자에게 가보자고 했습니다.
허준은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고 약초를 일러주며 구해와서 다려 먹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아들 부부가 허준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다음날 새벽에 환자는 정신이 들고 얼굴빛도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이 퍼져 그 동네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은 그 환자들을 뿌리치고 갈 수 없어서 간단한 치료 정도만 해주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환자들을 진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한양에서 돌아오면서 꼭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고맙게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의원 시험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결국 허준은 그의 시험을 못 치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희태 의원의 아들 인혜는 내의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유 의원은 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오용훈으로부터 허준이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봐주느라고 시험에 늦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희태 의원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허준은 이듬해 내의원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 허준은 선조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한편 허준은 여러 의학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 25권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학책으로 손꼽힙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 지금으로부터 500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소년의 꿈은 선원이 되어 보물섬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항구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보물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콜럼버스는 소원대로 선원이 되어 지중해를 이곳저곳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먼 바다에 가볼 거야. 콜럼버스는 어릴 때의 꿈을 버리지 않고 더욱 굳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전문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럽의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는데 그 동쪽에 황금으로 지붕을 이은 황금의 나라가 있다 한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꿈 같은 나라가 역시 있구나. 콜럼버스는 희망을 갖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공부를 하다가 지구가 둥글다고 쓴 책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도를 둥글게 말아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끝에 있는 황금의 나라에 가려면 서쪽으로만 자꾸 가는 편이 가깝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고 세계는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쪽 끝에는 꿈의 나라, 황금의 나라가 있어요. 그 황금의 나라에 가려면 서쪽으로 자꾸 가면 됩니다. 콜럼버스가 항구에서 연설을 했으나 선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왕에게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서쪽으로 항해를 하기 위한 비용을 대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왕에게 거절당한 콜럼버스는 이웃나라인 에스파냐에 가서 이사벨라 여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은 서쪽으로 자꾸 가면 세계 끝에다 배가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콜럼버스의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으므로 여왕은 마침내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하여 콜럼버스는 1492년 산타마리아호, 니냐호를 거느리고 서쪽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시작한 지 70일이 지나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자 승무원들은 겁이 나서 돌아가겠다고 졸랐습니다. 콜럼버스는 3일이 지나도 황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으면 돌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3일째가 되었을 때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92년 10월 11일 콜럼버스는 이제까지 유럽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섬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책에서 읽은 황금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섬 사람들을 인디언, 즉 인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콜럼버스는 틀림없이 아시아의 섬에 도착한 줄 알고 황금이 나는 섬을 찾기 위해 가까운 섬들을 탐험했습니다.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온 콜럼버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후 3번 더 항해를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자꾸 가면 아시아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발견한 곳에 황금의 나라 가까이 있는 섬인 줄 알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는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탐험은 사람들을 깨우쳐 사람들은 뒤를 이어 바다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연못가 풀숲에서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미오리는 귀여운 아기 오리가 빨리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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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마침내 어미오리의 배 밑에서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어미오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몇 마리인지 세어보았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은 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일일까? 참 이상하네. 어미오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미오리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큰 알은 칠면조알일 거야. 갖다 버려. 그게 좋겠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어미오리는 둥지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품었던 알을 버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때 큰 알이 기우뚱하더니 금이 갔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알이 깨지면서 아기 오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꽥꽥꽥 꽥꽥. 어미오리는 놀라서 얼른 아기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울음소리가 크더니 몸집도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크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어미오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다른 어미오리들은 못생긴 아기 오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물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헤엄을 못 치고 빠져버릴걸? 그러자 어미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자, 이 엄마가 하는 대로 헤엄을 쳐봐라. 커다란 아기 오리는 다른 아기 오리들과 함께 연못에 뛰어들어 헤엄을 쳤습니다. 어미 오리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헤엄을 제법 잘 치네. 역시 내 새끼구나. 그러나 다른 오리들은 커다란 아기 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유, 창피해. 저 못생긴 게 동생이라니. 나 때문에 우리까지 업신여김 받잖아. 다른 아기 오리들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미운 아기 오리를 물어뜯고 쪼아댔습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동생들을 괴롭히면 못 쓴단다. 어미 오리가 나무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바보야! 고양이에게 잡아먹혀버려라! 못생긴 아기 오리는 모두들 싫어하고 못살게 굴었으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어미 오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기 오리가 어디든지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말을 들은 미운 아기 오리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젠 엄마마저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운 아기 오리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곳을 떠나야겠어. 다른 곳에 가면 친구들이 있을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아기 오리는 돌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친구들을 찾아봐야지. 그때 마침 아기 참새들이 돌담 아래 풀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기 참새야! 우리 함께 놀자!
아기 오리는 돌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기 오리가 뛰어내리자 아기 참새들은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왜 도망갈까? 내가 미워서 도망가는 것일까? 아기 오리는 다시 슬퍼져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커다란 늪 가까이 왔습니다. 그곳에는 물오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늪에서 헤엄을 치며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자 물오리들이 날아와서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아기 오리예요. 내가 본 오리 중에서 가장 못생겼다. 물오리들은 돌멩이를 아기 오리에게 던졌습니다. 아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갑자기 총소리가 났습니다. 겁에 질린 물오리들이 푸드득하며 날아갔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물오리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총을 맞은 것입니다. 아기 오리는 무서워서 갈대숲에 숨었습니다. 이때 사냥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냥개는 아기 오리에게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떨어진 물오리만 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못생겨서 사냥개도 날 싫어하는구나. 아기 오리는 다시 쓸쓸히 걸어갔습니다. 춥고 배가 고픈 아기 오리는 숲속의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아기 오리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이렇게 조그만 몸집을 하고서 길을 헤매다니. 어서 들어오너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기 오리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지내도 좋다. 미운 아기 오리는 이제야 살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고양이와 닭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못생긴 아기 오리가 미웠습니다. 나는 쥐도 잡지 못하잖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굴러들어왔군. 닭도 아기 오리를 싫어했습니다. 너는 아직 알도 못 낳지? 심술쟁이 고양이와 닭이 아기 오리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아기 오리는 밭과 들판을 지나서 계속 걷다가 어느 호수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호숫가에는 새하얀 털에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그 새들은 백조였습니다.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데려가줘요. 아기 오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백조들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기 오리는 호수에 뛰어들어 힘껏 헤엄을 쳐봤지만 어느 사이에 호수의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이대로 꽁꽁 얼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아기 오리는 중얼거리다가 기운이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아기 오리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오리를 바구니에 담아 난로가에 두었습니다. 아기 오리가 눈을 뜨자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살아났구나! 아기 오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나 봐. 아기 오리가 놀라서 달아나자 아이들이 쫓아왔습니다. 야! 새가 도망간다! 잡아라! 빨리 잡아! 아이들이 뛰는 바람에 방 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우유가 엎질러지고 통에 담겨있던 밀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우당탕 구당탕. 우와! 이거 뭐야! 앞이 안 보여! 아이들이 던진 컵이 그만 아기 오리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우와! 이제 잡았다! 아이들이 아기 오리를 잡았다고 좋아할 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잖아!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뭐야, 이 못생긴 오리는? 어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를 빗자루로 마구 때렸습니다. 나무꾼의 집에서도 내쫓긴 아기 오리는 외톨이가 되어 추운 겨울을 혼자 지냈습니다. 마침내 눈이 녹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우와, 봄이 왔구나. 미운 아기 오리는 물가로 가기 위해 날개를 펴고 푸드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기 오리의 몸이 가볍게 하늘로 쑥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머, 내가 날고 있네? 아기 오리는 좀 더 힘을 주어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어느새 아기 오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기 오리는 신이 났습니다. 멀리 저 아래엔 초록빛 풀밭이 펼쳐져 있고 넓은 호수가 보였습니다. 참으로 멋진 경치였습니다. 그때 새하얀 백조들이 호수에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그 새들이구나. 아기 오리는 저도 모르게 호수로 내려가 백조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미우니까 틀림없이 괴롭힐 거야. 아기 오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 어서 이리 와. 백조들이 너도 나도 부르며 다가오자 아기 오리는 몹시 놀랐습니다. 이젠 못생긴 나를 죽이려는구나. 아기 오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 오리는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 모습이 저기 있는 하얀 새들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네. 이때 큰 백조들이 다가와 이제는 아기 오리가 아닌 아기 백조의 깃털을 부리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쁜 새 친구가 왔구나. 아기 백조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새로운 백조가 있다! 아이들도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기 백조는 하얀 날개를 쭉 펴고 미끈한 목을 뽑았습니다. 나는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었어. 나는 아름다운 백조였어. 아기 백조는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야. 우리 함께 하늘을 날아보자. 큰 백조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기 백조는 맨 앞에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힘차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기 백조는 백조의 무리 속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다리 위의 개. 어느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을 기웃거리던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고 덥석 물로 나왔습니다. 개는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냇가를 건너야 했습니다. 냇가의 징검다리 중간쯤 건너왔을 때 우연히 냇물을 내려다보던 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도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네. 자신의 모습이 냇물에 비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개는 아니, 저 개의 고깃덩어리가 더 크잖아. 저것도 빼앗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물속의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왈! 개가 고기를 물었던 입을 크게 벌려 사납게 짖어대는 순간 고깃덩어리는 냇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가 짖고 나서 보니 물속에 있는 개의 고깃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저 멍청한 녀석 좀 봐.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렸네. 다리 위의 개는 물속의 개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자신의 고깃덩어리를 생각했습니다. 내 고깃덩어리는? 그제야 개는 물속에 비친 개가 바로 자신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제2에 넘어간 여우. 여우와 당나귀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고 당나귀는 겁이 많았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야 해. 그럼. 여우와 당나귀는 양지바른 풀밭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여우와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여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사자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당나귀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래? 좋지.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여우가 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여우는 당나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귀야, 무슨 수라도 생각났니? 좋은 수가 있어. 여우는 당나귀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따라 옆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당나귀를 깨어 근처에 있는 함정으로 빠뜨렸습니다. 여우야, 이건 함정 아니니? 그래, 함정이야. 넌 거기서 죽는 거야. 사자의 밥이 되는 거라고. 여우는 사자 옆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당나귀를 함정 속에 가두었으니 이제 전 가도 되겠죠? 여우가 옆길로 가려고 하자 사자는 재빨리 여우 앞을 막으며 큰소리 쳤습니다. 이놈아, 당나귀는 함정 속에 빠져 도망갈 수 없으니 아무 염려가 없다. 그런데요? 몰라서 그러니? 넌 도망갈 놈이니까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사자는 큰 입을 벌려 여우의 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 두어 바퀴 빙빙 돌렸습니다. 사자와 생쥐. 짐승의 대왕인 사자가 바위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들의 대왕답게 당당한 풍채와 멋진 갈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풀숲을 쏘다니다가 사자의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빨갛고 말랑말랑한 사자의 코끝을 먹이로 잘못 알고 건드린 것입니다. 에이, 어느 놈이냐? 감히 나의 코끝을 건드린 녀석이! 사자는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쿠! 생쥐는 너무 놀라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에? 요놈, 생쥐 니놈이 내 코끝을 건드렸니?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덮쳐서 눌렀습니다. 아이쿠! 살려주십시오! 생쥐는 겨우 목을 내밀고 가냘픈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자대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대왕폐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에? 은혜를 갚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왕폐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사자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놈 참, 생긴 건 콩알만 해도 제법 웃길 줄 아는 놈이로구나. 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생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아이쿠! 이런, 내가 조심하지 않았구나. 사자는 후회를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덫은 튼튼한 그물로 되어 있어서 사자의 이빨로는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 좀 구해다! 사자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동물들은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에 겁이 나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던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대왕께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넌 생쥐로구나. 사자는 생쥐가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사자대왕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네가 구해준다고? 네, 제 이빨을 보세요. 새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사자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생쥐는 사자를 묶고 있는 단단한 밧줄 그물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생쥐의 이빨은 철판이라도 뚫을 만큼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밧줄을 끊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꽁꽁 묶어있던 밧줄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사자대왕님, 이젠 됐어요. 어서 나오세요. 이젠 살았다. 사자는 기지개를 켜면서 뛰어나왔습니다. 너같이 아주 작은 동물도 쓸모가 있구나. 사자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 나귀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서 나귀 등에 싣고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특산물을 사서 싣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한 바리 사서 싣고 다음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소금이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고, 당나귀는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가자. 이렇게 꿈을 대다간 해지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짐이 무거워 비틀대는 나귀를 장사꾼이 철썩 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당나귀는 모든 말로 펄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개울 속에 빠졌습니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장사꾼이 고삐를 잡아 끌었으나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꾀를 부리나?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당나귀는 겨우 일어나 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짐은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워지질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어째서 짐이 가벼워졌지? 당나귀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개울에서 한 번 더 넘어져 볼까?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다음 겨울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장사꾼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마구 후려쳤습니다. 내 추측이 맞군. 개울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짐은 훨씬 가벼워진단 말이야. 꽤 많은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요놈이 꾀를 부려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 드는군. 화가 난 장사꾼은 당나귀를 혼내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는 소금을 팔고 솜을 한 바리 사서 실었습니다. 솜은 물을 먹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당나귀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되자 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개울에서 나왔을 때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지만 솜은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물 먹은 솜을 등에 지고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이리 늑장을 부리는 거야? 어서 가자! 주인은 비틀거리는 당나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가짜 임금님.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도시의 변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새 내가 이곳까지 왔지? 늑대는 자기가 도시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늑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를 찾아내야 해. 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 늑대가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벼랑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개들에게 들켰구나! 늑대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달아나려 했으나 벌써 많은 개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늑대는 어떤 허름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매우 우중충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문을 닫은 변두리의 염색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커다란 물감통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는데 그 통 안에는 쓰다만 파란 물감이 반쯤 들어있었습니다. 늑대는 개들의 추격을 피해 그 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개들이 염색 공장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늑대는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지? 개들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늑대는 개들이 돌아간 후에야 물감통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들을 피하느라고 물감 속에 코만 내놓고 들어가 있다가 나온 늑대는 온통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지? 늑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으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늑대 주변에 이게 무슨 꼴이람? 늑대는 힘없는 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그를 보고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 봐라. 나를 보고 모두들 겁을 내는군. 늑대는 한층 털을 고쳐 세워 무서운 모습을 해보였습니다. 너희들 왜 날 보고 도망치느냐? 늑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목소리를 바꾸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도망치다가 멈춰서서 늑대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푸른 늑대는 이상한 목소리로 숲속의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이 가까이 오너라.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숲속의 동물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씩 둘씩 늑대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토끼, 사슴,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까지도 늑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푸른 늑대는 바위 위에 올라가 떡 버티고 앉아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께서 날 이곳에 보내어 너희들의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동물들은 처음 보는 푸른 늑대의 서술에 풀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늑대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대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숲속의 동물들은 늑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우선 너희들이 할 일은 신께서 보내주신 너희의 임금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인 내가 필요로 하는 먹이를 너희가 갖다 주어야 한다. 아느냐? 그날부터 푸른 늑대는 숲속의 임금이 되어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늑대에게 감쪽같이 속은 줄도 모르고 늑대를 그들의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늑대가 이 숲속 가까이에 와서 처량한 목소리로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늑대는 갑자기 형제들이 보고 싶고 그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의 목소리를 들은 푸른 늑대는 자신이 이 숲의 임금이라는 사실도 있고 큰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숲속의 동물들은 그들의 임금님이 갑자기 늑대로 변해 늑대들처럼 지저대고 있는 모습이다. 저건 분명 늑대다! 동물들은 늑대에게 속은 것으로 알았다. 저건 임금님이 아니라 늑대다! 늑대가 우리를 속였다! 화가 난 숲속의 동물들은 푸른 늑대에게 덤벼들어 물어 뜯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실수를 했구나! 늑대는 자신의 실을 닦고 꽁무니를 빼며 도망쳐 해들에게로 갔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의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털외투로 써야겠다. 당나귀는 황갈색 털이 달린 사자의 가죽을 주워서 자기의 몸에 걸쳤습니다. 우와, 이 얼마나 멋진 외투냐. 내 몸에 꽉 맞는구나.
당나귀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들판을 달렸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얕잡아보던 동물들에게도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겁 많은 동물들이 뻘뻘 떨며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처럼 무섭나? 당나귀는 재미도 있고 어이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점잖고 권위 있게 사자의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라, 저건 당나귀 울음소리 아냐? 그러고 보니까 당나귀 놈이 사자 가지고 쓰고 날뛰는군. 꽤 많은 여우는 당나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사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잡아먹겠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사자의 흉내를 내며 여우를 겁주려 했습니다. 토끼를 겁주어 도망치게 하고 양떼를 겁주어 흩어지게 했던 수법을 여우에게도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아. 꼬리가 두 달린 동물은 건의가 없거든. 여우가 싸늘하게 웃으며 당나귀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나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톱이 달아서 발이 뭉툭한 사자는 겁날 게 없거든. 그러면서 여우는 당나귀의 앞다리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당나귀는 온 들판이 떠나갈 만큼 비명을 지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사자의 가죽이 반쯤 벗어져서 당나귀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